안녕하세요. 지식옹달쌤입니다. 첫 시간은 가볍게 고구려 건국 신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모두들 고구려를 세운 동명성왕 주몽의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죠? 본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주몽 신화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구려 시조의 이름은 고주몽이며 그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만주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국가인 부여입니다. 부여의 왕은 어느 날 자신을 강해신 하백의 딸이라고 소개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을 어두운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방 안에 갇혀 있던 중 햇빛이 비추었고 몸을 돌려서 피해도 햇빛이 다시 따라와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그 여인이 임신하여 커다란 알을 낳았는데 그 안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성장하자 이름을 주몽이라고 지었는데 주몽은 부여말로 활을 잘 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몽이 성장한 이후 부여 사람들이 주몽을 두려워해 죽이려고 하자 주몽은 부여를 떠나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렇게 부여의 추격병을 피해 달아나던 중 큰 강을 만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천재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자다. 오늘 도망가는 길에 추격하는 군사가 쫓아오니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겠는가. 그러자 물고기와 자라가 함께 떠올라서 주몽 일행을 위해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주몽이 건넌 뒤 물고기와 자라는 금방 흩어져 버려 추격병들은 건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을 건넌 주몽 일행은 졸본에 이르러 정착해 나라를 세웠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로 정하고 자신의 성을 고시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상의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구려 건국신화 내용이죠. 그런데 혹시 그거 아세요? 사실 주몽신화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몽신화를 기록한 현존하는 사료로는 광개토대왕 비문, 위서, 동명왕편,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이 있습니다. 이 사료들에서 전하는 각각의 주몽신화들은 모두 세부적인 설정에서 차이를 보이죠. 제가 앞에서 설명한 주몽신화도 여러 버전의 주몽신화들에서 공통되는 큰 줄기의 설정들을 추출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거예요. 이번 시리즈에서는 고려시대에 지어진 서사시인 동명왕편을 함께 읽어보는 것으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동명한편이라는 시 자체는 삼국사기보다 늦게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동명한편에서는 구삼국사라는 역사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삼국사란 삼국사기보다도 더 오래전에 존재했던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삼국사기 편찬자들도 참고했던 역사서입니다. 참고로 구삼국사는 비록 현존하는 역사서는 아니지만 동명한편에 인용된 구절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명한편을 먼저 읽게 된다면 삼국사기보다 더 옛날의 인식을 엿볼 수 있을 것이고 언젠가 다루게 될 삼국사기, 삼국유사 내용과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겠죠. 그래서 동명한편을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동명한편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명한편은 고려시대 중기의 관료이자 문인이었던 이규보가 고구려 시조 동명왕 신화를 소재로 삼아 지은 시로 그가 26살이 되던 해인 고려 명종 23년에 지었으며 그의 문집인 동국 이상국집 제3권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동명왕편은 이규보가 이 시를 지은 경위를 서술한 서와 오원시로 이루어진 본편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규보는 서에서 이 시를 지은 이유 및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했으며 본편에서는 구삼국사에 기록된 동명왕설화를 바탕으로 자신의 시를 쓰고 여기에 구삼국사의 구절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26살 청년이었던 이규보는 무슨 이유로 동명한편을 지었을까요? 이규보는 동명한편의 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명왕에 신통하고 이상한 일을 많이 이야기한다. 어리석은 남녀들까지도 흔히 그 일을 말한다. 나는 일찍이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며 공자께서는 괴력 난신을 말씀하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하여 우리들이 이야기할 것이 못된다 라고 말했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괴력 난신, 즉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괴이한 현상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불가사의, 귀신, 초능력, 신화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나중에 다룰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하겠지만 유학자들이 이런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규보 역시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규보는 동명왕 주몽의 신화를 황당하고 기괴하여 이야기할 것이 못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에서 또 이렇게 언급합니다. 지난 개축년 4월에 구삼국사를 얻어
동명왕 본기를 보니 그 신이 한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귀나 환으로만 생각했는데 3번 반복하여 읽어서 점점 그 근원에 들어가니 환이 아니고 성이며 귀가 아니고 신이었다. 하물며 국사는 사실 그대로 쓴 글이니 어찌 허탄한 것을 전하였으랴. 이규보는 명종 23년인 서기 1193년 4월에 구삼국사라는 역사서를 얻어 그 책에 기록된 동명왕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고 처음에는 믿지 못하여 귀신이나 헛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니 점차 생각이 바뀌었고 귀신이 아니라 신, 헛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썼던 시기로부터 40여 년 전 김부식에 의해 편찬되었던 삼국사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김부식공이 국사를 중찬했을 때 잠옷 그 일을 생략했었는데 김부식공은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그림으로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김부식 또한 유학자였기에 괴력 난신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시조 설화들을 보면 구삼국사나 삼국유사와는 달리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제법 생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규보는 삼국사기에서 동명왕설화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생략되었음을 언급하면서도 김부식이 이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 국사는 세상을 바로잡는 그림으로 크게 이상한 일은 후세에 보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생략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문장에서 곧바로 김부식과는 다른 관점을 드러냅니다.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 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손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므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였음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규보는 동명왕설화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야기가 아닌 나라의 건국을 이야기하는 신기한 사적이므로 시를 지어서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의 나라였음을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동명왕설화를 대하는 이규보의 관점이 김부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이규보가 동명왕설화를 마냥 허황된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못지않은 훌륭한 나라였음을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점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명왕설화를 시로 지은 이규보의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가가 살았던 시대를 이해해야겠지요. 이규보가 살았던 시대는 고려시대 중기 무신정권 시기였습니다. 원래 고려는 김부식 등의 문벌 귀족들이 권력의 중심이 있었고 무신들은 높은 관직에 오르는데 제한을 받는 등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를 참지 못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 문신들을 살해함으로써 무신들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때 고려의 임금이었던 의종이 폐위되었다가 이의민에게 시해당하는 사건까지 일어났었죠. 이규보는 무신 정권이 시작되는 혼란한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규보는 여러 차례 과거 시험에 도전한 끝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벼슬을 얻지 못했습니다. 26살의 이규보는 벼슬을 얻기 위해 구관시, 즉 관직을 요구하는 시를 지어 고위 관료들에게 바치기도 했고 자신이 관직이 없음을 한탄하는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썼던 시기도 이때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벼슬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고려 정계에 또 정변이 발생합니다. 최충원이 무신정권 최고 권력자였던 이의민을 죽이고 새로운 권력자로 등극한 것이죠. 당시 이규보는 뛰어난 문장력 덕분에 최충원의 환심을 사게 되었고 30대가 되어서야 드디어 출세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규보는 이후로도 최충원에 이어 그의 아들 최후에 이르기까지 최씨 정권에 충성하여 권세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는 노년의 이러한 행보 때문인지 무신정권의 아부한 지식인이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규보의 삶을 대략 살펴보았으니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갈게요. 젊은 시절의 이규보가 동명왕편을 쓴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강 정리하면 크게 2개로 나누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관직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명왕편을 쓰던 시점에 이규보는 과거에 급제했는데도 제대로 된 관직을 얻지 못해 관직을 요구하는 시를 지어 고위 관료들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동명왕편 역시 마찬가지로 고위 관료들의 환심을 사서 관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당시 무신정권 집권자들의 입장에서 동명왕편의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규보는 동명왕편 서문에서 동명왕설화를 통해 고려의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자부하며 그것을 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무신정권보다 이전 시기에
문벌 귀족들에 의해 편찬된 삼국사기의 역사관이 상대적으로 중국 중심적이었던 것과는 대조됩니다. 그러므로 김부식과 대조적인 이규보의 태도는 당시 무신정권 집권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당시 사회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는 작가가 내세우고자 했던 숨겨진 목적에 주목합니다. 동명안편의 끝부분인 결미부를 보면 동명안과 비교할 만한 신성한 창업 군주로 중국의 한고조 유방과 후한 광무제의 일화를 소개하는데 두 사람의 일화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 한고조 유방은 진시황릉공사에 투입될 인부들을 호송하던 중 길을 가로막고 있던 큰 뱀을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무제는 농민 반란군인 정미군을 진압하고 후한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백성들의 불편함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존재들을 제거했다는 것이죠. 당시 무신정권 시기에 혼란을 지켜봤던 이규보의 입장에서는 무신정권 집권자들, 특히 의종을 시해한 이의민의 집권을 이 혼란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따라서 한고조, 광무제의 일화처럼 동명왕과 같은 신성한 지도자가 이 혼란의 원인인 무신 집권 세력, 특히 이의민을 제거해 주기를 바랬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각각 나름의 일리가 있어 보이죠. 첫 번째 관점은 시를 바치는 대상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가에 주목했다면, 두 번째 관점은 작가가 숨겨놓은 진짜 의도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겠군요. 어쩌면 두 관점 모두 맞을지도 모르죠. 겉으로는 관직을 달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도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숨겨놓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듯 이규보가 동명안편을 쓴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로 확실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숨은 목적이 있었든 이규보의 동명안편 덕분에 우리가 삼국사기에서도 생략된 후삼국사 원본의 주몽설화를 접할 수 있으며 당시 고려 사람들에게 고구려 계승의식이 건재하게 남아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프롤로그를 마치며 다음 영상부터는 본격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